자, 제7장 자본 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교재에 7장과 8장의 9장의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기본 강의에 들어가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 가시면은 자세하게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본 회계원리 강의에서는 제7장과 8장과 9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용어와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만 가볍게 만나보시는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기본 강의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내용 보시면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난 나머지 잔여 재산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걸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회사의 자산은 크게 두 가지 자금의 원천으로부터 조달되는데 바로 그 중에 한 가지가 채권자로부터 조달된 부채이고 다른 한 가지 두 번째가 주주로부터 조달된 자본이다라는 것도 역시 이미 앞에서 한두 번 정도 언급은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채와 자본은 어떻게 다르냐? 양자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요. 자, 채권자는요. 이 기업의 영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심지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미리 확정된 또는 약속된 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는요. 영업이 잘 되지 않으면 심지어 적자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주주는 어떤 기업에 내가 이 사업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일지가 확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잘 되면 엄청 잘 벌 수도 있고 못 되면 진짜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에 채권자인데 자, 채권자는요. 주주의 우선에서 청구권을 갖습니다. 자, 기업을 해산할 때, 기업을 정리할 때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망했을 때 자, 채권자는요. 기업이 망했을 때 그 남아있는 잔여 재산에 대해서 주주보다 우선해서 자신의 돈을,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적 청구권이 있는데 주주는요. 그렇게 해서 채권자가 가지고 간 다음에 남은 것이 있었을 때 그 남은 것에 한정해서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부동산에 한번 빗대어서 예를 들어보죠. 물론 우리 회계학은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우리 감정평가사들은 아무래도 부동산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편하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집을 샀다고 칩시다. 자, 집을 샀는데 은행 대출을 2억을 끼고 자기 돈 3억을 들여서 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집의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집의 시세가 얼마나 하락했냐면 집의 시세가 3억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5억에 샀는데 집이 하락을 해서 이제는 3억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집의 시세가 이렇게 하락했을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요 3억에서 자신의 돈 2억을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가도 2억만 가져갈 수가 있고 집값이 내려가도 2억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빌려준 돈이 2억이니까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거랑 상관없이 2억을 먼저 주주보다, 즉 집주인이죠. 여기선 주주가 집주인이겠죠. 집주인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억을 주고 나면 이제 집주인은 남은 돈이 1억밖에 되지 않죠. 자, 최초에 자신이 3억을 투자했는데 남아있는 돈이 잔여 재산이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주는 기업의 영업활동 또는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심지어 자신이 투자한 돈 자체도 회수할 수가 없는 적자 또는 손해도 볼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 개념 이해해 주시고요. 자, 대신 채권자는요.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은행이요. 내가 2억 원의 대출을 해줬다고 해서 이 집을 어떻게 할지 뭐 이 집을 팔지 말지 인테리어를 할지 말지 세입자를 드릴지 말지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은행은 전혀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심지어 집값이 5억일 때 5억 중에서 4억 5천을 대출받고 나머지 5천만 원만 내 돈이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집에 대한 경영 또는 운영,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집주인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채권자는 돈을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빌려줘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주는요 대신 의결권 행사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참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약간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혀를 깨물 뻔했는데 위험했습니다. 자, 이제 자본의 분류 볼게요. 자, 자본의 분류는요. 자본이 변동하는 원인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다 한번 제가 좀 필기를 해볼게요. 자본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자본 거래입니다. 자본 거래가 발생하면 자본이 변동한다.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직관적으로 그렇겠다라는 느낌은 일단 오죠. 다음에 두 번째가 손익 거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본 거래가 뭐고 손익 거래가 뭔지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본 거래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과 주주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자본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과 주주 사이의 거래를 자본 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주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의 주주도 있지만 잠재적인 주주도 있어요. 잠재적 주주. 자, 지금은 주주가 아니지만 우리 기업의 주식을 사면, 그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면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거래할 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지만, 그냥 외부인이었지만 우리 기업이 주식을 발행했는데 그 주식을 이 사람이 사면, 그죠? 사면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이러한 사람들은 잠재적 주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현재 또는 잠재적 주주,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할 수 있지만 그냥 개념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냥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 거래라고 한다라고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본 거래는 그냥 단순하게 정의할게요. 주주와의 거래,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 거래라고 합니다. 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손익 거래는 무엇입니까? 손익 거래는요, 자본 거래가 아닌 그 외, 자본 거래가 아닌 그 외 모든 거래를 손익 거래라고 합니다. 자, 손익 거래는 자본 거래가 아닌 그 외의 모든 거래를 다 손익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손익 거래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영업 활동이에요. 영업 활동. 자,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면 그 많이 남겨진 이익은 결국 누구 거예요? 주주 거예요. 기업이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엄청 많이 벌면 그 이익 잉여금이 결국 누구 거예요? 결국 주주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손익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이익 잉여금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업 활동에서 얻어진 이익 잉여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손익 계산서, 자, 포괄 손익 계산서죠. 자, 여기다 쓸게요. 우리가 앞에서 포괄 손익 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포괄 손익 계산서는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쭉쭉 내려오는데, 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수익이 오겠죠. 그다음에 비용이 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뭐가 구해지는 거죠? 당기 순손익이 구해집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당기 손익이 구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또 가미되냐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것이 가산되죠.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산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가 구해집니까? 그러면 결국 총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것과 요것을 구분한다라고 했죠. 당기 순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요거는 실현된 손익이라고 했습니다. 실현된 손익. 요거는 미실현 손익이라고 했어요. 자, 내가 빵 회사인데, 빵을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내가 빵을 많이 팔았어. 내가 빵을 많이 잘 팔아서 이익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빵을 잘 팔아서, 빵을 많이 팔아서 생긴 이익은요, 당기 순이익, 당기 순손익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냥 이익을 전제로 얘기합시다. 이익을 전제로. 자, 그래서 빵을 많이 팔았다. 그러면 그렇게 생긴 이익은요,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요건 실현된 거죠. 빵을 판 건 실현된 거잖아요. 그런데 빵 공장의 부지가 토지의 가격이 올랐대. 그럼 이거는요, 내가 이 토지를 팔았어요.
판 건 아니잖아. 그죠? 판 건 아니니까 실현된 건 아니죠. 실현된 건 아니지만 땅값이 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을 평가이익이라고 해요. 평가이익. 그래서 평가이익은 이익인데 기업이 얻은 이익은 이익인데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된 이익은 아니야. 따라서 그렇게 유형자산의 가치가 오르거나 평가이익이 오르거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금융자산이 있는데 금융자산의 가치가 올랐어. 그런 식으로 팔진 않았지만 갖고 있는 자산의 평가이익이 오른 것. 우리 그런 것들을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고 이것은 미실현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익 또는 두 가지 종류의 손익이 들어가 있는데 각자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자본의 크기가 변동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것으로 인한 자본의 크기 변동을 손익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는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카테고리, 이 분류 체계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본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거래에 의해서 일어난다. 첫 번째, 자본거래. 두 번째, 손익거래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자본거래는 기업과 주주 사이의 거래, 기업과 주주 사이의 거래에 의해서 자본의 크기가 변동하는 것을 자본거래라고 하고 다음에 자본거래 이외에 그 나머지 모든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하는데 이 손익거래 안에는 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당기, 순이익 그리고 기타 포괄이익에 의해서 자본의 크기가 변동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번 파트를 공부하실 때 당부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번 회계원리 강의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항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담아 놓으실 수 있으면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본이라는 용어하고 자본금이라는 용어는 다릅니다. 자본과 자본금은 다른 용어예요. 이게 약간 좀 약간 황당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자본이나 자본금이나 같은 말 아니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요. 자본이란 말과 자본금이란 말을 잘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씁니다. 하지만 회계학에서는 자본과 자본금은 다른 말이에요. 이 둘은 다른 말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다른 말이냐면 양자의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자본이 더 큰 개념이에요. 자본이 더 큰 개념이고 자본금이 하위 개념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항목 중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 자, 우리가 이제 회계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또는 회계학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자본이란 말이나 자본금이란 말이나 섞어서 써도 혼용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일상생활 대화에서는. 하지만 회계학을 이제 공부하신다면은 앞으로는 자본과 자본금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본이 더 큰 개념이고 자본을 이루는 여러 가지 구성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본금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당부사항이 뭐냐면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거죠. 자본금.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제가 지금 무조건 말 3번 했죠. 자, 강조할까요? 무조건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본금은 무조건 그 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장은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요거는 뒤에 가서 추가 설명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요 두 가지 문장을 이번 회계원리 강의에서 꼭 내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 된다. 내가 더 이상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 자본이 더 큰 개념이다라는 것이고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의 액면가액으로만 구해지는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요 두 가지 구분해 주시고 손익거래는 이 당기 순이익과 기타 포괄이익에 의해서 자본의 크기가 변동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본거래란 기업이 현재 또는 잠재적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하고 이러한 자본거래에는 증자, 감자, 자기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이 있는데 하나씩 용어 말씀드리면 증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해요. 자,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걸 증자라고 하고 자, 감자는 반대입니다.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해요.
이게 자본금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합니다. 다음에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자기가 매입한 것을 자기 주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자기가 자기 회사 돈으로 자기네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기 회사 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자기 주식의 취득이라고 하고, 이렇게 취득한 자기 주식을 다시 시장에 파는 것을 자기 주식의 처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용어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증자, 감자, 자기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본 거래인데,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본의 크기가 변동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본의 크기가 변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변동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항목에 반영되어서 자본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와의 자본 거래로 인해서 자본의 크기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어디에 반영된다? 세 가지 항목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자본금, 두 번째가 자본잉여금, 세 번째가 자본조정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넘겨보시면요. 교과서 159페이지가 있습니다. 자본의 분류 나와 있죠. 자, 자본의 분류 보시면 표의 가장 왼쪽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 있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세 가지 나와 있죠. 바로 그 세 가지가 여기 세 가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 나와 있죠. 그 밑에 있는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바로 손익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 항목이에요. 자,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요거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익잉여금은 요거 당기 순이익 요게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쏙 들어가서 요 두 가지가 자본 안에 쏙 들어가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을 이룬다. 그래서 자, 얘네가 증가한다. 얘네가 증가한다. 만약에 얘 1번 얘가 증가한다 라고 하면은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뭐가 증가한다? 바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얘가 증가하면 요 1번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해서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기타 포괄손익이 증가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토지 가치가 많이 올랐다.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 많이 올랐다. 자, 얘가 많이 커졌다. 얘가 많이 증가했다 라고 하면은 뭐가 커져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증가하면서 그래서 결국 자본의 크기가 증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 항목의 합계거든요. 이 다섯 가지 항목이 모두 다 더하면 그게 뭐다? 바로 그게 자본이다 이 얘기예요. 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다섯 가지 항목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다섯 가지 항목의 총 합이거든요. 이 다섯 개의 총 합이 자본이에요. 그 중에 한 항목이 뭐다? 바로 자본금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항목이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자본이 더 큰 개념이고 자본금이 그 하위 개념이다. 자, 그럼 이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자본잉여금 있을 거고 겹치지 않게 자본잉여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본조정 있을 거고 또 뭐가 있다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있을 거고 그리고 이익잉여금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들 이 다섯 가지가 모여서 뭘 이룬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1번이 증가해도 자본은 증가하고요. 2번이 증가해도 자본은 증가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중에 어떤 게 증가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본은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럴 수는 있겠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3번 항목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5번 항목은 감소했는데 5번 항목이 감소한 폭이 더 커요. 그러면 결국 자본의 크기는 감소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항목이 변동할 텐데 각 항목의 변동분을 다 총 합치면 결국 그게 자본의 변동분이 나오는 겁니다. 구조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총 5개 항목 중에서 3개 항목이 있는데 바로 그 3개 항목이 이겁니다. 이 세 가지고 이 세 가지 항목은 뭐에 의해서 변동한다? 바로 자본거래에 의해서 변동한다 이 얘기예요. 요 세 가지는 자본거래에 의해서 변동한다 이 얘기고 요 밑에 두 가지는 손익거래에 의해서 변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 잉여금 있는데 한번 이걸 연결해 볼까요? 당기 순이익은 여기로 들어가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자본 항목을 이루는 거예요. 자본의 한 항목을 이루는 겁니다. 자, 이 구조를 처음에 머릿속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본은 어떤 그런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 구성을 이해하시는 게 처음에 좀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 체계를 많이 강조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이 있는데 자본금은 어떻게 구해진다?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입니다. 자, 기업이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을 맨 처음에 세울 때도 주식을 발행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거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업인데 주식을 추가 발행한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주식은요. 물론 요새는 실제로는 종이로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주식은 액면가라는 게 있어요. 주식 한 주가 있다. 만약에 주식을 종이로 인쇄했다라고 치고 자, 종이에 보면은 이 주식이 한 주에 얼마짜리인지 액면가라고 하는 게 적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 액면가가 5,000원으로 적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랬을 때 이 주식을 이제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에 새롭게 주주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이 주식을 발행할 것인데 여러분 발행한다 이 얘기는 판다 이 얘기예요. 우리 회사 주식 살 사람 이 말은 우리 회사에 출자할 사람 이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대형 법인의 출자 주주 이사가 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계획이거나 목표이실 겁니다. 감정평가사로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대형 법인의 주주가 돼서 평가사장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대형 법인의 주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능력 있는 특별한 소수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감정평가사 전체 인원 중에 한 절반의 절반? 아마 좋기 절반은 대형 법인의 주주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감정평가사 중에 좋기 절반 정도는 대형 법인의 주주일 거예요. 옛날엔 더 높았고요, 그 비율이. 제가 평가사가 15년 전에 됐었을 때는 아마 한 3분의 2? 한 3분의 2 정도가 대형 법인의 주주였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야. 뭔가 굉장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소수의 그런 게 아니라 대형 법인의 주주가 되는 건 평가사로서 일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입니다. 자, 어쨌거나 잠깐 얘기가 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법인에 신규로 출자를 해서 신규로 그 법인의 파트너, 주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평가 법인의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을 매입한다 이 말은 그 회사에 출자한다 이 얘기예요. 출자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법인의 입장에선 주식이란 걸 새롭게 찍어서 추가로 얘한테 발행하는 거죠. 파는 거죠. 너 이 주식 살래? 이게 파는 거고 발행하는 거고 자 평가사의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신규 주주가 되고 싶으니까 그 주식을 사는 거죠. 이 사는 거를 출자한다고 해.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주식을 살 건데 이 주식의 종이 쪼가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실제로는 대부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냥 종이라고 칩시다. 자 종이 쪼가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건 5,000원짜리야. 이건 한 장에 5,000원짜리야 라고 써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식도 하나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격표가 5,000원짜리라고 붙어있는 하나의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 주식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써볼게요. 자 얘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 그냥 계산의 편의상 한 주만 발행한다 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를 8,000원에 매각할 수가 있고 발행할 수가 있고 5,000원에 발행할 수가 있고 4,000원에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5,000원보다 더 비싸게 5,000원으로 또 5,000원보다 더 싸게 이 세 가지 경우로 팔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이 있습니다. 자, 전 사실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냥 콘서트 티켓값 하나가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값이 10만 원인데 이걸 내가 이제 팔려고 해요. 팔려고 하면 10만 원보다 높게 팔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이 공연을 꼭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와, 나 방탄소년단 나 너무 팬이에요. 나 이 공연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10만 원보다 훨씬 높은 값을 주고서라도 이 표를 꼭 구입하고자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뭐 20만 원에도 팔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요, 10만 원짜리니까 딱 10만 원에 팔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어떤 가수가 있는데 콘서트를 하기로 이미 다 정해졌는데 갑자기 중간에 무슨 사건이 터지고 스캔들이 터져갖고 가수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 여론이 안 좋아졌어. 그래버리면 콘서트 값이 똥값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얘를 내가 한 4만 원만 주고도 살 수가 있는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콘서트 티켓은 원래 10만 원인데 정가가 10만 원인데 10만 원보다 더 높은 값을 주고 산다라고 한 것은 뭘 의미한다? 그만큼 그 콘서트 티켓을 원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주식으로 갖고 와서 자, 주식이 한 주에 5천 원짜리인데 5천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내면서 그 주식을 산다? 주주가 신규로 출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의 주식이 매력적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사고 싶은 주식이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10만 원짜리 티켓인데 4만 원에 헐값에 판매되고 있어. 그럼 그 말은 그 회사의 주식이 그만큼 매력적인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가장 핫한 주식이 뭐냐면 미국에서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주식이 가장 핫한데 엔비디아의 주식이 뭐 한 주에 얼마더라? 뭐 액면 분할했는데 어쨌거나 그냥 100만 원이라고 치고 만약에 액면가가 5천 원이다. 그냥 예시로 액면가가 한 주에 5천 원인데 5천 원짜리 주식을 10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엔비디아의 주식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개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하는 것을 할증 발행이라고 해요. 이렇게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할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자, 액면가로 발행하는 것을 액면 발행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을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사채 파트를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할증, 액면, 할인이라는 용어가 좀 더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주식을 할증 발행했다 그 말은 5천 원짜리 주식을 5천 원보다 더 비싼 값에 팔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주식 한 주를 5천 원짜리 주식을 5천보다 더 비싼 값에 팔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우리 이것을 주식을 발행했다고 하는 건데 이 주식을 산 사람, 매입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5천 원보다 더 높은 값을 주고 8천 원을 주고 이 주식을 매입했다. 그 말은 웃돈, 즉 프리미엄을 주면서 이 회사 주식에 출자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5천 원짜리 주식을 8천 원에 팔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 8천 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요거는 5천 원 플러스 3천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8천 원은 5천 원 플러스 3천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5천 원은 주식의 액면가고요. 요 3천 원은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너무너무 미래가 촉망막는 기업이라서 이 기업은 앞으로 엄청 잘 될 것 같은 기업이라서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도 똑같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권이 만약에 분양가가 5억짜리야. 5억짜리 아파트인데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만약에 한 2억이 붙으면 한 7억 원에 거래가 됩니다. 아니 분양가가 5억인 아파트를 2억을 더 얹어서 7억에 거래가 돼? 왜 그럴까요? 이 아파트가 시장 가치로는 7억 이상의 시세를 보인다라고 인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사고 싶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천은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이것을 프리미엄이라고 하지만은 회계학에서는 주식에서는 우리 이것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요. 요거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한다. 자, 3,000원. 여기서 제가 예시한 요 3,000원이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한다? 그 회사의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그 회사의 신규 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웃돈을 주면서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신규 출자를 하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이래서 이 기업이 이 주식 한 주를 이렇게 8,000원에 할증 발행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본의 크기가 어떻게 변동하냐면 이렇게 변동합니다. 자, 5,000원은요, 요거 액면가죠. 요거는 자본금에 그대로 플러스 5,000이 돼요. 자본금이 플러스 5,000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한 주 더 발행했고 이 한 주가 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정확하게 액면 가액만큼만 증가해요. 액면 가액만큼만 증가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주식을 10주 발행했다.
5,000원짜리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8,000원에 10주 발행했다라고 하면 자본금은 얼마나 증가하냐면 한 주에 5,000원인데 그게 10주 발행했으니까 그때는 자본금이 5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요 설명을 들으니까 요 두 번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자본금은 무조건 뭐라고 했죠? 무조건 주식의 액면가액으로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게 할인 발행되었든 할증 발행되었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액으로만 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3,000원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요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기 때문에 요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서 자본 잉여금에 반영되는 겁니다. 한 주만 발행했다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3,000원이 자본 잉여금이 플러스 3,000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주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 3만 원이 자본 잉여금이 플러스 3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주를 발행했다라고 해볼게요. 다시. 자, 한 주를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자본의 크기는 증가합니다. 자본의 크기는 얼마나 증가할까요? 자, 5,000원짜리 주식을 8,000원에 할증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자본의 크기는 얼마 증가한다? 8,000원 증가한다. 자, 자본의 크기는 8,000원 증가합니다. 왜 8,000원 증가합니까? 자본금이 5,000원 증가하고요. 그리고 자본 잉여금이 3,000원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건 5,000원 증가하고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3,000원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 다 합치면 나머지는 다 빵빵빵 나머지 다른 사항은 없죠. 3번, 4번, 5번은 변화가 없으니까 무시하고 요 두 가지를 더하면 결국 자본의 크기는 8,000원이 변하게 되겠죠. 요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이겁니다. 바로 이게 주식의 할증 발행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식을 액면 발행했다라고 해볼게요. 5,000원짜리 주식을 5,000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3,000원 이게 없죠? 그냥 이것만 있죠? 그냥 이것만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 3,000원만 지워주시면 돼. 요것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이렇게 지워주면요. 자본금 얼마 증가합니까? 5,000원 증가하고요. 그럼 자본은 얼마 증가하죠? 자본은 역시 똑같이 5,000원 증가합니다. 자, 액면 발행의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고, 자, 반대로 할인 발행했었을 때 생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없습니다. 자, 할증도 아니고 할인도 아니야. 그냥 액면이야 라고 하면은 요것도 안 생기고 요것도 안 생겨. 따라서 액면 발행의 경우에는 오로지 자본금만 변화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한 주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자본금이 5,000 증가하고 자본도 5,000 증가해요. 아시겠죠? 자, 아까 한 가지 누락했는데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할증 발행했었을 때 자본 잉여금이 3,000 증가한다고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본이 8,000 증가한다고 했죠. 자, 여기서 다시 요 1번 문장 다시 보세요.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요. 자본금은 5,000 증가했지만 자본은 8,000 증가했습니다. 다르죠. 자본금은 5,000 증가했지만 자본은 8,000 증가했어요. 그래서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 자본금의 변동폭과 자본의 변동폭은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할인 발행 볼게요. 할인 발행은요. 한 주에 5,000원짜리인데 5,000원도 못 받고 발행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이렇게 구성 요소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5,000원 빼기 1,000원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항상 주식은 여러분 액면가가 기준이에요. 항상 주식은 액면가가 기준입니다. 액면가를 기준해서 그것보다 얼마를 더 줬니? 그것보다 얼마를 덜 줬니? 이렇게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할인 발행의 경우에는 5,000원보다 1,000원을 덜 받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 주식을 할인 발행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 주를 발행했다라고 해볼게요. 5,000원짜리 주식을 4,000원에 팔았다. 5,000원짜리 물건을 4,000원에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이 경우에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하나요? 자본금이 얼마가 증가하나요? 4,000원 증가하나요? 땡, 틀렸습니다. 4,000원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이 파트를 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쉽게 하는 착각 또는 오해입니다. 실수예요. 자,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의 액면가액으로만 계산된다고 했죠.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의 이 액면 가액대로만 계산되는 겁니다. 따라서 심지어 할인 발행이라고 해도 5,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발행했으면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한다? 5,000원 곱하기 한 주. 그래서 5,000원이 증가합니다. 자, 할인 발행이라고 해도 액면가액 5,000원짜리 주식을 한 주 발행한 거니까 자본금은 5,000원이 증가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왠지 사람 느낌이 할인 발행이라고 하면 뭔가 손해보고 발행한 느낌이잖아요. 뭔가 5,000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본금도 왠지 5,000원이 증가하지 않았을 것 같아. 하지만 자본금은 뭐라고 했죠? 무조건 액면가액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강의 들으시니까 어때요? 제가 처음에 이 두 가지 문장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문장의 의미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이 본 파트의 내용의 절반은 이해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그냥 문장만 놓고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정작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되게 헷갈려.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헷갈릴 때 이 두 가지 문장만 머릿속에 뚜렷하게 금속 활자같이 파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머릿속에 이거를 금속 활자로 파놓으세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할인 발행을 해도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가액대로 반영된다고 했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1,000원, 마이너스 1,000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플러스 3,000원 뭐라고 했죠? 플러스 3,00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마이너스 1,000원은요. 할인 발행 시에 생기는 마이너스 이 금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요. 할인 발행 차금. 자, 그래서 요 마이너스 1,000원은 자본 조정 항목에 반영되는 거예요. 자본 조정 항목에 반영됩니다. 자, 자본 조정 항목에 이렇게 마이너스 1,000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모두 합치면 이벤추얼리 결국 자본의 변화는 얼마일까요? 자본은 얼마나 변화할까요? 합치면요. 플러스 4,000만큼 자본은 증가하게 돼요. 자본은 플러스 4,000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를 모두 예시해 드린 것입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의 발행은 할증 발행이 있고 액면 발행이 있고 할인 발행이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그것이 자본금과 나머지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항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자, 주식 파트를 이해하실 때는 항상 액면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고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요 플러스 3,000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거, 요 계정 과목 기억해 주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반영된다는 것인데, 즉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에서 반영이 됩니다. 자, 할증 발행 시에는 자본 잉여금 항목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반영돼요. 그런데 할인 발행 시에는 주식의 할인 발행 시에는 요 마이너스 1,000원이 얘를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식을 할인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항목에서 반영된다라는 거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이 세 가지 항목의 개념을 좀 설명드렸고요. 아직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이 뒤에 내용들이 많아요. 우선주 말씀 안 드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보통주 자본금입니다. 우선주에 대해서 아직 말씀 안 드렸고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런 거 아직 말씀 안 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은 본문에서 간단하게 개념과 용어 정도 말씀드릴 거고 해당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 강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자본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손익거래 보시면요. 자, 손익거래란 자본거래 이외의 그 나머지 모든 거래 전부 다 손익거래를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자, 두 가지 항목인데 첫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익잉여금은 어디에서 온 거라고 했죠? 손익거래 중에서 당기 순 손익 누적액이 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기타 포괄손익 계산서에서 단기 순손익이 어디로 온다?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옵니다. 따라서 장사가 잘 돼서 영업이 잘 돼서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어디서 온다? 미실현손익인 기타 포괄손익의 누적액에서 온다. 바로 여기죠. 여기 기타 포괄손익,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얘가 커지겠죠. 얘가 증가하겠죠. 그럼 결국 그게 여기에 반영돼서 얘가 증가함으로써 결국 자본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까지 일단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 표와 함께 정리를 해보면 표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요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 5가지 항목의 합계가 바로 자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본과 자본금은 똑같지 않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자본의 분류 체계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험 범위, 우리가 시험의 주 출제로 삼는 KIFRS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3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납입자본,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이익 잉여금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둘, 하나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험 공부를 위해서는 이러한 분류 체계보다는 이쪽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이 분류 체계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수험 목적상 오히려 더 적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드릴 때에는 주로 이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분류 체계와 KIFRS의 분류 체계가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표로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 3가지는 자본거래에 의해서 변동하고 이 밑에 2가지는 손익거래에 의해서 변동한다는 거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9페이지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